안녕하세요. 고포릴입니다. 정말 이번 주도 광란의 디비저널 라운드였어요. 나이너스와 시옥스 경기를 제외하면은 정말 경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날씨의 영향이 있기도 했고, 또 그냥 모든 쿼터백들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끝까지 진짜 접전의 경기들이 펼쳐지면서 또 너무나도 재밌었었던 이 한 주였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기들이 어떤 내용으로 펼쳐졌고 또 어떤 생각들이 들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Let my teammates down tonight. It's been a long season. I hate how it ended, and it's going to stick with me for a long time. 버팔로 빌스 대 덴버 브론코스, 이 연장전의 접전 끝에 이 최종 스코어 33대 30으로 덴버가 10년 만에 이제 챔피언십을 진출하게 된 정말 명경기였죠. 저도 이거를 어쨌든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에 펼쳐졌기 때문에 주말에 이제 라이브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보는 도중에 진짜 정말 온몸에 도파민이 쫙 돋았던 게 여러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챔피언십이라는 무대에 도달하기 위해서 양팀 모두 치열하게 뛰어다녔고 선수들의 미친 노력들이 돋보였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워낙 치열했고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었던 만큼 이 두 팀 모두에게 지금 여파가 상당합니다. 이 경기에 대한. 일단 경기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기 전에 후속 여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덴버의 경우는 쿼터백 보닉스가 발목 골절로 수술에 들어갔어요. 솔직히 이 뉴스를 저는 들었을 때는 이게 경기가 끝나고 한 몇 분 안 됐는데 이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보닉스 잘 뛰었잖아. 도대체 이 선수가 언제 어디서 부상을 당한 거지? 그리고 그가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 이 플레이가 부상당한 플레이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아니, 이 미친놈은 발목이 깨졌는데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고 본인의 손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다고? 저는 진짜 보닉스에게 진정한 경외심이 들 정도였어요. 덴버 입장에서는 이 챔피언십 진출을 했죠. 하지만 그 값을 보닉스라는 쿼터백으로 치루었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번 경기 덴버 브론코스가 버팔로 빌스, 조시 앨런이 이끄는 이 빌스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랑하던 디펜스 덕분만이 아니었잖아요. 보닉스라는 쿼터백이 결국 정확한 타이밍에 스텝업을 해냈고 4쿼터의 그의 퍼포먼스가 아니었다면 조시 앨런은 이길 수 없었을 거예요. 현재 덴버의 계획으로는 챔피언십전에서 이제 백업인 제러 스타뎀이 챔피언십의 주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두가 닉 폴스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뉴잉글랜드 상대로 닉 폴스가 슈퍼볼 우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닉 폴스는 이제 정규 시즌에 칼슨 웬츠가 부상을 당하면서 정규 시즌부터 이 플레이오프 무대 전체를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끌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닉 폴스에게 맞는 오펜스로 새롭게 이 팀을 재단할 수 있었고, 선수들과의 관계나 합 이런 것들이 더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죠. 그러나 제러 스타뎀은 진짜 단 일주일 만에 모든 책임을 맡게 되었어요. 감독인 션 페이튼의 입장에서 진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시즌 초부터 본인들의 오펜스에 대한 불협화음이 지속되었었고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올 시즌 션 페이튼 감독의 이 플레이 콜러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근데 이제서야 큰 무대에서 이제서야 본인과 쿼터백이 정말 하나에 놓여지게 되었는데, 쿼터백이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다른 선수가 뛰어야만 해요. 진짜 페이튼 감독의 플레이커로서의 그런 시험대가 아마 진짜 다음 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예상이 안 돼요. 어떤 백업 쿼터백으로서 그가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고, 최근에 경기에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샘플이 없는 상황이고, 과연 션 페이튼이 어떤 게임 플랜을 준비하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도 파장이 엄청나요. 일단 조시 앨런이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었어요. 올해는 정말 이 빌스의 우승의 적기였잖아요. 숙명의 라이벌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 라마 잭슨 이들이 플레이오프에 올라오지 못했고 정말 빌스 마피아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 해였지만 안타깝게도 또 한 번 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모든 책임을 지려는 이 조시 앨런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면서도 이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동료인 이제 레프트 태클이죠. 디온 도킨스도 조시 앨런이 울면서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이 기자의 소식에 또 같이 울기도 하고 이 조시 앨런이라는 선수가 버팔로라는 도시에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본인이 또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였던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에 있는 덴버 브론코스의 전설적인 쿼터백이죠. 존 얼웨이 다큐를 봤거든요.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존 얼웨이의 그 커리어를 정말 초창기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조명을 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존 얼웨이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첫 3번의 슈퍼볼 진출. 정말 이른 시기에 슈퍼볼에 3번이나 진출해요. 그렇지만 3번 모두 이제 패배를 당하면서 그에게 끊임없이 이 꼬리표로 우승 못하는 쿼터백, 약한 쿼터백, 큰 경기에 약하나 이런 것들이 꼬리표로 달리다가 결국 선수 생활 마지막 2년 동안 슈퍼볼 리핏을 해내는 그런 또 짜릿한 역전 홈런을 터트리면서 이제 커리어를 마감하게 되는데 조시 앨런이라는 선수가 정말 존 얼웨이처럼 저는 지금 당장 이렇게 좋은 기회나 결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선수처럼 이 선수만큼 경기에 있어서 헌신을 하는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아쉽게 패배했고 매년 사실 캔자스 시티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두드린다면 저는 언젠가는 우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이 버팔로에게는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어요. 바로 핵폭탄이 들려왔는데 션 맥더머트 감독이 해고되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어요. 사실 저는 이 션 맥더머트 감독이 해고되었다는 소식 자체에는 별로 놀라진 않았어요. 일단 덴버 브론코스에게 졌잖아요. 플레이오프에서 진 감독이 해고될 확률이 얼마나 되냐라고 따진다면은 계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덴버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우승의 적기라고 믿었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였고 또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들이 챔피언십에 진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진출했더라도 결국 슈퍼볼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좀 일례를 보고 있으면 션 맥더머트 감독은 충분히 해고될 수 있다. 저는 해고될 확률을 경기에 졌을 때 한 60%로 봤거든요. 지금 조시 앨런과 함께한 지 8년차 시즌인데 7번의 플레이오프 진출해서 단 한 번도 슈퍼볼에 가지 못했다는 사실은 결별하기에 사실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 하더라도 5년 동안 그 쿼터백과 그 감독이 해서 결과가 안 나온다면 교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더머트도 결국 정말 좋은 감독이지만 이 캔자스 시티에게 정말 13초를 남기고 동점을 허용했던 그 경기 또는 신시내티 벵갈스와의 플레이오프에서의 그 완패, 눈 오는 날 그리고 작년 시즌 캔자스 시티에게 또 한 번의 그 아쉬운 패배 여러 가지 좀 결정적인 경기들에서 뭔가 감독으로서의 능력으로 무언가 플러스를 얻어오지 못했었고 올해는 좀 감독으로서 잘했지만 올해도 어쨌든 이제 결과 자체는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구단주 입장에서도 좀 한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션 맥더머트 감독이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맥더머트 감독은 해고되었지만 단장인 브랜든 비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승진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일단 저는 만약 버팔로 빌스가 정말 감독을 해고하고 아예
새로운 챕터로 나아가길 원했다면 감독과 단장 둘 다 팀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새 시작이에요. 애초에 션 맥더머트과 브랜든 빈은 같이 버팔로에 부임을 하였고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같은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그런데 실패한 모든 것은 감독의 책임이었다고 폄하를 하고 성공한 모든 것은 단장의 덕이었다고 치하하는 것은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최소한 올해 상황만 봅시다. 올해 버팔로 빌스가 디비전 라운드에 경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독인 션 맥더머트 감독의 능력 덕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라이벌 팀들인 캔자스 시티, 볼티모어, 패트릭 마홈스와 라마 잭슨이 플레이오프에서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팀 탤런트가 결국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 시즌 동안 매년 상위권의 성적을 거두었고 그에 따라서 드래프트 픽도 당연히 이제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또 선수들의 몸값도 올라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로스터 구성을 경쟁력 있게 유지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서 버팔로 빌스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 버팔로 빌스의 팀 탤런트는 조시 앨런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떨어진 탤런트를 가진 버전이었어요. 올해 버팔로 빌스의 1년을 한번 생각해봐요. 던질 리시버 없었잖아요. 정말 없잖아요. 디펜스도 망했잖아요. 세컨더리 망하고 라인베커진 아직도 맨 밀라노가 뛰고 있고 또 디펜시브 라인지는 정말 상대 쿼터백을 제대로 압박을 해내지 못하고 있고 솔직히 플레이오프까지 오기에 정말 순탄하지 않았던 이들이었고 심지어 그걸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결국 조시 앨런의 활약 그리고 감독인 션 맥더머트의 완벽한 게임 플랜 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펜스에서는 조시 앨런이 정말 잘 이끌어주고 디펜스에서는 망가진 탤런트임에도 불구하고 션 맥더머트 감독이 극한의 변장된 디펜스를 통해서 최고의 패싱 디펜스 효율을 선보인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브랜든 빈 단장은 정말 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봐요. 리시버를 왜 영입하지 않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브랜든 빈은 리시버 이미 충분하다고 역정을 내면서 기자에게 화를 냈었던 게 브랜든 빈이었고요. 지금 빌스라는 팀이 최저 탤런트가 된 이유는 오직 선수 발굴, 선수 육성, 선수 계약에 대한 문제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단장이에요. 물론 맥더머트 감독의 책임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버팔로라는 팀이 그동안 누구를 드래프트하고 누구를 계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장의 지분이 100이냐 감독이 50대 50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인이 아니면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맥더머트이 했을 수도 있고 브랜든 빈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둘이 같이 의논을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션 맥더머트 감독이 공개적으로 본인의 팀 탤런트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정규 시즌 도중에 그랬는데요. 맥더머트 감독이 대놓고 우리 팀의 팀 탤런트 리시버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좀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어요. 아마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선수 영입 이런 부분들은 결국 감독이 아닌 브랜든 빈 단장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설사 만약 같이 감독과 단장 둘이 그것을 해 나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명이 해고당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해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요. 어느 한 명만 살아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조시 앨런이 드래프트 되었던 2018년 이후에 버팔로 빌스는 드래프트를 통해서 56명의 선수를 드래프트합니다. 근데 56명의 선수 중에 오직 2명만 프로볼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는 제임스 쿡 러닝백과 도슨 럭스 타이트엔드 하필 비주류 포지션이죠. 물론 프로볼이 성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분명 이들이 뽑았던 56명의 선수 중에서 현재 팀의 주전인 쏠쏠한 선수들도 있을 테고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순히 조시 앨런이라는 탤런트를 제외하면 빌스라는 팀이 그동안 선수를 알아보는데 부족했는지, 왜 이 팀의 전력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브랜든 빈 단장이 과연 승격까지 될 만한 성과를 이뤘는지 등을 어리짐작할 수 있잖아요. 만약 둘 중 하나를 남겨야 했다면 이거는 감독인 맥더머트 감독을 남겨야 했어요. 아니면 뭐 둘 다 나가는 게 저는 베스트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빌스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선택 때문에 조시 앨런이 또 여러 번 이제 고통받는 시즌을 가지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듭니다. 빌스는 결국 새로운 감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션 맥더머트 감독보다 좋은 감독을 데려올 수 있느냐가 현재 관건인 상황이에요. 지금 뭐 감독 후보로 불리는 사람들 보세요. 뭐 맨내기, 로버트 살라, 뭐 마이크 맥다니엘, 과연 이들이 션 맥더머트 감독보다 낫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조 브래디를 내부에서 승격할까요? 또는 뭐 자이언츠에서 쫓겨난 브라이언 데이볼 감독을 다시 데려올까요? 또는 우딘스키, 잭슨빌 제거스에, 아니면 뭐 LA 램스의 슈얼하우스, 이 플레이콜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조시 앨런과 함께할 이 빌딩을 맡겨야 할까요? 저는 빌스가 만약 감독을 해고할 의향이 있었더라면 작년에 했어야 된다고 봐요. 작년에 정말 좋은 감독들이 시장에 나왔잖아요. 벤 존슨, 리암 코엔, 이 보장된 천재들이 있었을 때 그들은 감독 교체에 대한 방아쇠를 당겨야 했지만, 올해 감독 후보들의 이 풀이 가장 떨어졌을 때 이 결정을 했다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어느 결과라도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구단주인 이 테리 페굴라가 브랜든 빈 단장의 입에 좀 구워 삶아진 것 같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시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 경기 가장 놀랐던 점은 덴버의 오펜스였어요. 흔히 뭐 버팔로 빌스의 런 디펜스가 약하니까 이 약점을 집요하게 파는 게 맞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덴버가 정규 시즌 이 러싱 게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거나 또는 러싱을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션 페이튼 감독은 러싱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의 감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좀 다른 것들을 포착했던 것인지 러싱을 하기보다는 패스를 선택했어요. 스크린 패스를 러싱 대신 사용을 하였고, RPO와 짧은 패스들을 통해서 보닉스의 손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게 두었어요. 어쩌면은 뭐 조시 앨런과의 다득점 경기 양상에선 보닉스가 빠르게 리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그냥 그의 손에 모든 걸 일단 맡기고 리듬을 빨리 끌어올리자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들의 오펜스는 전형적인 스프레드 오펜스였어요. 짧은 패스, 스크린, RPO, 그리고 첫 드라이브에서는 뭐 보닉스의 발을 많이 활용하기도 했어요. 뭐 존 리드 플레이, 뭐 핀앤풀 쿼터백 리드 플레이, 계속해서 보닉스가 뛰어다니는 상황이 많았고, 이것은 여기가 덴버가 아니라 오레건 대학교인가 싶은 정도로 정말 컬리지에서 쓰던 그런 스프레드 오펜스 타임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뭔가 짧게씩 전진을 해내고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자 버팔로 빌스는 본인들의 시그니처로 돌아와요. 션 맥더머트 감독은 계속해서 변장을 시킵니다. 덴버가 리시버를 모션해요. 그러면은 안 따라가요. 그러면은 존 커버리지네? 리시버 안 따라가네? 오케이. 근데 스냅 후에 갑자기 맨 커버리지야. 이런 식으로 커버리지를 변장시키고 로테이션 하는 방식으로 보닉스의 판단을 늦추고 흐리게 만들길 원했어요. 또한 단순히 판단을 늦추는 것 뿐만이 아니라 블리츠를 통해서 그에게 직접적인 이 색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근데 보닉스는 이상하게도 좀 너무 잘했어요. 빌스의 디펜스가 어떤 변장을 담고 있는지 좀 미리 알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패닉이 아닌 여유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해왔고, 이들이 변장에 있어서 너무나도 잘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
빌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었던 점이었을 거예요. 릴 조던 험프리의 터치다운 드랍 패스, 그 드랍을 했죠. 레드존에서. 그 패스도 보면은 존 커버리지처럼 보여요. 하지만 플레이가 시작되고 그것이 맨 커버리지임을 순식간에 보닉스는 확인을 하였고, 스위치 릴리즈로 이제 맨 비터 컨셉으로 이어졌었던 그 라이트 사이드에서 레버리지를 가진 이 릴 조던 험프리에게 완벽한 패스를 던져요. 물론 그게 드랍이 되긴 했죠. 하지만 닉스가 경기 초반에 이 판단이 얼마나 좋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플레이였어요. 패싱 오펜스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션 페이튼은 본인만의 이 준비한 플레이들을 나열합니다. 플레이 액션에서 6번째 오펜시브 라인맨 한 명을 플랫으로 보내가지고 터치다운 캐치를 시키게 하지 않나. 이 터치다운 패스를 드랍했었던 이 험프리를 스로우백 포스트에서 기용시켜가지고 기어코 터치다운을 만들지 않나. 이들이 패싱 게임에 있어서 고전하고 러싱 게임에서 승부를 벌일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꾸준히 빅플레이를 만들어냈다는 점, 4쿼터 막판에 보닉스가 인버티드 템파2 커버리지 바로 읽어내서 대거 컨셉에서 이 코를랜드 서튼에게 25야드 패스 성공시키고, 또 마빈 밈스에게 26야드짜리 스퀴럴 라우트도 정확한 상황과 레버리지에서 일어났어요. 버팔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성공을 해왔던 공식들이 보닉스한테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점에 대해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어요. 보닉스라는 쿼터백은 본인 앞에 펼쳐진 것들에 대해서 좀처럼 당황을 하지 않는 쿼터백입니다. 그는 뛰어다니면서 그것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해내고 다리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바꾸는 유형의 쿼터백이고, 엔간하면 그냥 체크다운 패스 던져가지고 무력화를 시키는 쿼터백이에요.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알고는 있었지만 이 디비저널 라운드 여기에서 그 능력이 이렇게까지 뛰어나다? 라는 사실은 절대 예측을 할 수 없었어요. 빌스의 파이어존 커버리지를 상대로 그냥 심으로 27야드짜리 패스를 꽂아요. 로테이션 하니까 멀어지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판단 능력이에요. 더군다나 디펜스의 입장에서 변장하고 커버리지가 로테이션 할 때는 결국 0에서 10야드, 이 언더니스 존이 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있어서 션 페이튼 감독은 항상 체크다운 옵션을 잘 깔아두었고, 보닉스가 좀 멍청한 짓 안 하고 그냥 엇나가지 않도록 너 그냥 체크다운 해 이때 표 생각하지 마. 그래서 쉬운 야드를 먹을 수 있도록 오펜스를 세팅해놨어요. 션 페이튼 감독이 대단한 것은 시즌 도중에 비판받은 것처럼 불필요한 플레이 콜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여우예요. 뭔가 특별한 감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상대가 주전 코너백이 잠깐 부상을 당해가지고 백업 코너백이 잠깐 나왔을 때 오케이, 우리는 이 녀석을 노려야 한다. 이 녀석 지금 게임에 좀 몇 스냅 안 뛰었어. 이 자식 몰라. 이 녀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그 플레이 콜을 이번에 꺼내드리자 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순간적인 판단으로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모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완벽히 해내버려요. 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디로 튈지 몰라요, 이 쿼터백. 그런데 그가 진정 경기에 몰입을 했을 때는 그는 모든 플레이를 해낼 수 있는 선수예요. 사실 그가 어번 대학교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 이제 오리건 대학에서 커리어를 끝낸 그 커리어를 저는 역대 가장 과대평가된 쿼터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드래프트 당시에. 그리고 그는 제 생각이 틀렸음을 매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볼러이고요. 발목이 부러졌는데도 끝까지 경기를 책임질 수 있는 굉장히 터프한 선수예요. 결국 버팔로의 입장에서는 디펜스가 뭔가를 좀 할 만한 게 없었던 경기였어요. 물론 코너 블리츠하고 몇 번 플레이를 무력화시킨 장면도 있지만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디펜스 플레이를 펼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포맨 러쉬가 안 된다는 점. 덴버는 반대로 닉 보니토가 미친 듯한 플레이를 만들고 선보였잖아요. 빌스는 결국 라인맨이 없어요. 게임 체인저로 영입했었던 조이 보사,
막 나이 들어가지고 막 부상도 많고 이 선수가 진짜 막판에는 과호흡이 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 경기 끝에 이제 추한 페널티까지 저지르는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빌스의 디펜스는 결국 마지막에 뭐 다 필요 없다. 우리 그냥 맨 커버리지 해서 그냥 끝내자 라고 하지만 그들의 코너백 뭐 트레 화이트 너무 늙었죠. 저번 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트레 화이트가 DPI를 범하면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국 올 시즌 이들이 수비 쪽에 있어서 탤런트를 구성하고 방향을 잡았던 점들, 이 모든 것들은 약점이 극명했다는 것이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스킴의 발전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강팀의 앞에선 그 탤런트의 차이를 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션 페이튼 감독은 정말 노련합니다. 그리고 보닉스도 자신이 플레이오프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쿼터백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증명을 했어요. 정규 시즌 이들이 합이 맞지 않음에 있어서 뭐 분명히 비판도 가해졌고 실망스러움을 느낀 것은 사실이지만 큰 경기에서 해낼 수 있다. 이 감독과 이 쿼터백 진짜 리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내년에 보닉스가 건강하게 회복해서 돌아온다면 덴버의 오펜스의 성장 진짜 내년엔 돌아올 것이다.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시 앨런과 그들의 오펜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빌스의 오펜스는 사실 저는 최선의 결과를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이잖아요. 리그의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지만 러싱 게임이 주 무기이고요. 또 리그 최고의 쿼터백한테 리시버지는 또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또 한 번 언더센터로 들어가고 모션을 활용하고 백사이드 엣지러셔 조나단 쿠퍼를 프리즈하고 제임스 쿡이 그 B갭 사이로 들어가서 뭐 24야드 러싱을 만들어요. 또 한 번 언더센터 타이트 번치 포메이션에서 플레이 액션을 써요. 맨 커버리지 상황이었는데 뭐 제임스 쿡이 트래픽을 뚫고 이번엔 또 24야드 패싱 플레이를 만들어요. 뭐 레드존에서 미콜 하드먼의 그 캔자스 시티 칩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 상대로 슈퍼볼 우승했던 그 콘도그 플레이를 또 한번 선보이죠. 덴버의 디펜스는 막강하잖아요. 그들이 가진 디펜스 탤런트와 공격성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팔로 빌스는 좀 준비를 저는 잘 해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의 모션 활용이 굉장히 중요했었고 빌스는 전체적인 경기 게임 플랜을 굉장히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해요. 덴버 브론코스는 뭐 본인들의 아이덴티티고 강점을 가지고 있던 부분, 이 쿼터백을 압박하는 부분, 본인들이 이제 제로 블리츠를 꺼내 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칼레이 샤키르의 슬랜트 라우트 그대로 터치다운으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덴버의 디펜스의 약한 고리들을 공략한 것도 효과적이었어요. 세이프티인 이 후판가라는 선수는 플레이 스타일이 극단적인 선수입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를 매주 만들어낼 수 있는 파괴적인 플레이어지만 그걸 역이용한다면 꽤나 크게 터트릴 수 있는 오펜스 입장에서 그런 선수예요. 칼리 샤키르의 46야드짜리 캐치 플레이 장면은 진짜 전형적인 후판가를 노렸던 이 페이크 스크린 플레이였어요. 또한 그 드라이브에서 곧바로 이제 달튼 킹케이드가 슬라 페이드로 터치다운을 만들죠. 근데 그 상대가 후판가였어요. 저는 빌스의 경기 플랜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해요. 본인들만이 펼칠 수 있는 유니크한 오펜스를 통해서 전진을 해나갔고 상대가 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공략해내고 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결국 탤런트의 벽을 넘지 못해요. 아니 이걸 저는 탤런트라고 부르고 싶진 않아요. 그냥 노력과 열정, 헌신의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레드존에서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맨인 오사이런스 토런스가 홀딩이 나왔죠. 그리고 그 홀딩이 나온 순간 조시 앨런은 진짜 터치다운 패스를 던져요. 근데 그거를 리시버인 키온 콜먼이 드랍을 합니다. 물론 페널티가 나왔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페널티네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패스를 만약 잡아서 터치다운으로 만들었다면 결국 조시 앨런에게는 썰드다운의 기회를 한 번 더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썰드다운에서 필드골이 아닌 진정한 터치다운을 퍼스트다운 갱신을 어쩌면 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덴버의 선수들은 미친 듯한 플레이를 만들어내요.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말이죠. 조시 앨런의 첫 번째 인터셉션은 사실 조시 앨런의 잘못이 저는 100%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그것은 터치다운이 되었을 공이에요. 그 플레이도 후판가를 노린 건데, 후판가 머리 위로 딥포스트를 향해서 던진 그 패스는 PJ 로크, 이제 하프 세이프티가 반대쪽 사이드에서 달려와서 그것을 언더컷 해가지고 인터셉션을 만들어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수준의 플레이거든요. 하프 세이프티가 반대편에 있는 세이프티가 그걸 한다는 것은. 근데 그걸 했잖아요. 그 엄청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브랜딘 쿡스의 연장전 캐치 인터셉션 플레이,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정말 웬만해서는 지금 막 논란이 많잖아요. 뭐 이것은 뭐 캐치다, 인터셉션이다. 막 조버로우가 막 2년 만에 SNS에 그것은 심판이 정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끝나고 막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썰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 플레이는 웬만해서는 그냥 캐치로 끝나서 조시 앨런이 챔피언십에 진출해서 울지 않고 웃으면서 아마 기자회견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인컴플릿으로 연결이 되어서 또 다른 이 조시 앨런의 뭐 썰드다운 기회로 연결이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 패스를 결국 자커안 맥밀런이라는 코너백이 미친 듯한 집념으로 그걸 따라가고 같이 넘어진 상황에서 그 공을 가로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플레이잖아요. 본인의 팀을 정말 그 패스 하나를 허용했다면 졌을 거예요. 덴버는 100% 지죠. 그 상황에서 캐치를 했으면. 본인의 팀이 패배할 수 있었던 그 순간에서 본인의 팀을 수렁에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뛰었고 그 플레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저는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요. 덴버 브론코스라는 팀은 분명 몰입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고 턴오버를 5개나 이끌어낸 원동력이 될 수 있었어요. 반면에 빌스는 선수들 스스로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쿼터백 조시 앨런도 마찬가지였어요. 4쿼터에 그는 스스로 터치다운으로 경기를 끝낼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브랜딘 쿡스에게 오버스로우를 던졌고 도슨 녹스의 오버라우트 그 후판과 뒤로 또 와이드 오픈이 열렸는데 그것도 놓쳤고요. 4쿼터 막판에. 그리고 브랜딘 쿡스의 그 인터셉션, 캐치 인터셉션 그 플레이도 그 패스도 명확히 따지자면 브랜딘 쿡스한테 살짝 언더스로우가 갔어요. 만약 앨런이 진짜 정확하게 던졌다면 맥밀런이 아예 쿡스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터치다운으로 연결이 됐었을 거예요. 그가 이번 경기 20야드 이상의 패스를 9번 던졌는데 단 한 개도 성공하지 못했고 2개의 인터셉션만 나왔어요. 전체적인 패스의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졌던 경기였어요. 앨런이 결국 조시 앨런이 노출했던 그 작은 틈들이 덴버의 선수들이 플레이를 만들 빌미를 정말 아주 조금씩 내주게 되었고 덴버의 선수들은 그 틈을 정말 비집고 들어가서 결국 만들어낸 거예요. 이 쿼터 마지막 그 펌블 플레이 장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조시 앨런이 이번 경기 이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의 책임이었다고 인터뷰를 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 스스로 정말 최선의 경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좀 더 집중했더라면, 좀 더 몰입했더라면 이 경기는 아마 이기고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의 틈을 허용한 결과 덴버의 선수들이 정말 미친 플레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진짜 그의 말대로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경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조시 앨런 또한 라커룸에서의 균열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본인의 이번 패배로 션 맥더머 감독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코치인 에런 크로머가 팀을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눈물의 인터뷰를 한 거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가 아쉬운 패스 장면을 만들긴 했지만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시 앨런의 덕이었고 또 제가 조시 앨런이 아쉽다. 그가 좀 더 집중했어야 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가 조시 앨런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플레이들을 당연히 만들 거라는 이 눈높이 때문에 만약 다른 선수가 그 플레이를 놓쳤다? 전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조시 앨런이니까 그게 진짜 더 아쉬운 거죠.
그가 아니었으면 기대도 안 했습니다. But no matter who it is, we got a great squad, a really resilient bunch, a group that I'd play football with any day of the week. So really proud to be a part of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Congratulations. Thanks, Sam. 디비전 라이벌들의 세 번째 맞대결 경기가 6대 41이라는 엄청난 점수차로 끝이 났어요. 저도 솔직히 4쿼터는 안 봤습니다. 라이브로. 이제 나중에 필름으로 보긴 했지만 라이브로 봤을 때 막 그냥 어서 빨리 경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심정이 들 정도였어요. 그냥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이 팀이 너무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냥 뭐 오펜스와 디펜스 압도적인 수준 차이가 났으니까요. 결국 부상에 의한 탤런트 격차는 이제 탤런트가 압도적이고 그리고 코칭도 훌륭한 팀을 상대로는 극복할 수 없다. 비록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좋은 코칭을 가지고 있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는 그 차이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업셋 승리를 성공했지만 시애틀 시옥스는 탤런트만 강한 게 아니에요. 코칭도 훌륭한 팀이에요. 이런 팀을 상대로는 그게 안 된다. 이거는 불가항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경기에 완패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시즌을 선보였던 이들이에요. 부상자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들이 모두 심지어 팀에게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가진 선수들이었잖아요. 엣지러셔인 닉 보사, 라인베커인 프레드 워너, 타이트엔드인 조지 킬을 모두 대단한 선수들이고 러닝백인 크리스찬 맥카프리도 힘들었던 컴백 시즌이었고 매주 새로운 부상자가 생기는 상황에서 브랜든 아이육은 팀을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카일 샤나한 감독은 이 차이를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다고 박수를 치고 싶고요. 상대였던 시애틀 시옥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유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그렇게 박살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들은 뭘 하지도 않았어요.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들의 약간 스테이플한 정말 기본적인 팀 플레이만 선보였는데 35점 차 승리를 거뒀어요. 정말 그만큼 이들이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나이너스의 경우는 오펜스와 디펜스 모두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굉장히 적었어요. 오펜스부터 보면은 시애틀의 디펜스가 엄청나잖아요. 3레벨 모두 미친 선수들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그들의 쿼럴스 커버리지 시스템, 커버 7 시스템 이것들이 선수들의 커뮤니케이션과 라우트 인식 능력들이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 있었고 정말 촘촘해서 이 빅플레이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나이너스 입장에서는 먼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했어요. 언더센터에서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이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우리가 정적인 상황에서 분명 이들을 탤런트의 차이 때문에 무너뜨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든다면 뭔가 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었어요. 그리고 플레이 액션에서 특히 인터미디에이트, 즉 10야드에서 20야드 지점의 패스를 노렸고 그게 닫혀 있으면 바로 체크다운 해가지고 최소한의 야드라도 획득하자. 그게 나이너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일단 시애틀의 디펜스가 미쳤어요. 중간 거리에서의 공간을 절대 내주지 않았어요. 결국 샌프란시스코 입장에선 체크다운을 선택한 결과가 많았고 물론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이너스 야드는 아니었고 전진 자체는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오펜스에 있어서 폭발력이 없다. 그 사실은 시애틀 같은 정말 막강하고 촘촘한 디펜스를 상대로 정말 드라이브를 길게 조금씩 천천히 전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언젠가는 이들에게 네거티브 야드를 허용하게 되고 언젠가는 이들에게
플레이메이킹, 수비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오펜스 입장에서 더 내준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긴 드라이브에서 한 번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그룹들이고, 특히 숏 야디지 상황에 들어서면은 거의 무적이에요. 이들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을 때는 뭐 그나마 뭐 3, 4야드 전진 가능해요. 근데 싱글 하이로 내려온 채 라인에 벽을 세운다면 1야드를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이너스 첫 번째 고4릿 그 상황 봤잖아요. 막 카이 유스책이 막 어떻게 해서든 막 뚫어내려는데 안 돼가지고 막 스피드 옵션 플레이로 막 패스 또 던지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그냥 벽이었어요. 물론 저는 카일 샤나한이 뭐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연출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나름대로 리시버들의 뭐 라우트 콤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시애틀을 상대로 오픈 기회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오픈된 리시버를 결국 실제로 메이킹 시키는 데는 불가능했어요. 뭐 브록 퍼디의 패스가 아쉽다거나 또는 리시버가 그 공을 놓친다거나 경기 자체가 이미 시애틀의 그 오프닝 킥 리턴 터치다운으로 시애틀이 리드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에 나이너스의 선수들이 좀 더 조급해졌고 뭔가 본인들만의 리듬으로 경기를 플레이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시애틀은 그 상황에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았어요. 블리츠의 비율이 단 7.9%였어요. 나머지는 그냥 똑같아요. 투 하이 커버리지예요. 나이너스의 빅플레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그들이 알아서 실수하길 기다리고 알아서 우리의 디펜시브 라인이 이겨주길 기다리고 실제로 경기가 대부분 그렇게 흘러갔어요. 사실 이런 경기나 이런 막강한 디펜스를 상대로는 결국 스플래시 플레이, 이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상대 뭐 세이프티나 코너백 머리 뒤로 완벽한 공을 던지고 잡아줄 수 있는 뭐 리시버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나이너스 한번 보세요. 딥스렛이 없잖아요. 그리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도 뭐 딥볼을 마구마구 던지고 거기에 강점을 가진 쿼터백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오펜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경기를 끝나게 되었죠. 반면에 시애틀은 뭐 다 잘 풀렸던 경기였어요. 사실 시애틀의 오펜스는 디펜스에 비해서 큰 주목을 그동안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들의 오펜스가 실제로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뭐 샘 다놀드가 전반기에 미친 듯한 폭격을 만들고 또 잭슨 스미스 지그바가 뭐 켈빈 존슨의 뭐 리시빙 야드 기록을 깨내 만회할 때도 이들의 오펜스는 러싱 오펜스가 좀 너무 형편없었어서 상위권의 오펜스로 분류되지 못했던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것이 더 큰 문제였던 것은 그들의 오펜스가 이제 큐비악 코치 기반의 언더센터, 와이드존, 플레이 액션 기반의 팀인데도 러싱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아니 본인들이 러싱 기반의 팀인데 러싱이 잘 안 풀린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슈퍼볼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 중요했던 것은 러싱 오펜스에서 어떻게 그 길을 찾느냐라는 사실이었어요. 분명 뭐 케네스 워커, 잭 차버네이 이들이 뭐 정상급 런닝백들은 아니더라도 형편없는 런닝백 그룹은 아니잖아요. 분명 준수한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은 분명했어요.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데뷔 무대에서 시애틀의 러싱은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I 포메이션에서 시작한 그들의 러싱은 정말 하나의 정렬된 이 블락킹 능력들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인설트된 풀백의 블락이나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러닝백들의 모습들은 정규 시즌과는 좀 사뭇 달랐던 모습이에요. 케네스 워커라는 러닝백, 대표적으로는 이 모 아니면 도식의 러싱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예요. 그는 굉장히 생각이 많아요. 그냥 막 시카고 베어스의 칼 모난가이처럼 막 그냥 얼굴 들이받고 막 4, 5야드 획득하자라는 선수가 아니라 케네스 워커는 큰 플레이를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신중하고 요리조리 컵백의 기회를 찾는 정말 홈런도 치지만 병살도 치는 타입의 러닝백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는 그냥 만들어진 그 갭을 따라서 달려가기 시작을 해요.
원래도 그는 태클하기 어렵고 빅플레이 능력을 가진 선수예요. 그런 그가 이젠 본인들이 만들려 하는 러싱의 방향을 믿고 얼굴을 들이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시애틀의 러싱 오펜스는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성공률을 기록했어요. 물론 나이너스의 라인베커들이 다 원래 주전이 아니었다는 사실, 스피드가 느리고 매치업이 불리했다 라는 사실은 알지만 시애틀이 결국 이 약점을 잘 활용했다는 점, 지속적인 스트레치 플레이를 통해서 라시드 샤이드의 30야드짜리 리버스 플레이나 또는 아웃사이드 존 그리고 토스 플레이를 통해서 나이너스의 디펜스를 따돌리고 러싱을 이어갔어요. 물론 나이너스도 물러설 수는 없기 때문에 럼블리치 했어요. 근데 레드존에서 럼블리치 했을 때 케네스 워커가 그때는 또 이제 본인의 장기인 컷백을 해서 그냥 7야드짜리 터치다운으로 되돌려줘요. 거기서 그냥 게임 오버다, 그냥 시애틀 뭘 해도 다 잘 되는 날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죠. 안정적이었던 게임의 환경에서 사실 샘 다놀드의 퍼포먼스는 평가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패싱 게임을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뭔가 숨기려는 것 같았고, 실제로 샘 다놀드가 부상을 겪고 이번 경기에 임했기 때문에 다놀드에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경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뭔가 평가할 게 없어요. 하지만 레드존에서 쿠퍼 컵에게 던진 잭슨 스미스 지그바에게 던졌던 그 4야드짜리 터치다운 패스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샘 다놀드에 대해서 어쨌든 다놀드가 큰 경기에서 약하다, 작년에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진짜 당황스러운 그런 경기력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첫 경기를 어쨌든 이번에는 물론 그가 활약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한으로 두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다놀드가 똥 안 싸고 경기를 끝마쳤기 때문에 이번 챔피언십을 앞두고 진짜 공수, 스페셜팀까지 완벽하게 자신감을 얻어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들은 LA 램스를 상대로도 분명히 세 번째 맞대결, 우리 방금 35점 차로 나이너스 이기고 왔어, 램스 너네로도 우리는 충분히 30점 차 승리 가능해 라고 믿고 있을 것 같아요. Keep your head up. I love you. Like, I got your back. And that's what I told him at halftime. This whole team has your back. Like, we're in this thing together from day one. Like, it doesn't change for me. Like, we have a really special group, a tight-knit group. When things don't go your way, you have bad performances, it's not a time to point fingers or say it's on one person. If anybody, it all starts with me. For me, as the head coach of this team, we didn't perform well. Obviously, I didn't have our guys, ready to go in this moment. So that starts with me. We stick together. 다음은 디비전 라운드 가장 쓰레기 같은 경기였어요. 16대 28, 이 휴스턴 텍산스 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경기의 스코어가 어떻게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났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양팀 쿼터백들이 최악의 경기력을 펼쳤고, 반대로 양팀의 디펜스가 정말 빛났던 경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마 이 경기는 이 CJ 스트라우드의 커리어에 저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3년차 시즌이 끝난 스트라우드인데 아마 이제 연장 계약을 보통 논의를 할 때인데, 이번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아마 평균 연봉 2천만 달러는 최소한 삭감이 됐을 거예요. 누가 이 쿼터백에게 연간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주겠어요? 피츠버그 스틸러스, 뉴잉글랜드 이 플레이오프 런에서 스트라우드는 정말 재앙 그 자체였어요.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하나 싶어요. 일단 날씨가 좋지 않았죠. 쿼터백이 공을 던지기 좋지 않았다, 그렇게 한번 칩시다. 그리고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시브 라인도 쓰레기예요. 이것도 칩시다. 이들은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상관없어요. 상대 패스러셔를 전혀 막지 못하였고요. CJ 스트라우드에게 압박을 허용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러싱에서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휴스턴 텍산스의 이날 전반전 러싱 야드가 단 7야드였어요. 날씨가 더럽고 쿼터백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면 보통 러싱으로 이제 공격을 지휘하잖아요. 근데
러싱 야드가 7야드밖에 전반전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피츠버그 스틸러스 상대로 막판에 이제 전부 패키지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활용하는 그 패키지를 통해서 좀 성공을 했는데 그대로 뉴잉글랜드를 상대로 사용을 해요. 수직으로 더블팀으로 올라가려고 6명 깔아두고 갑니다. 근데 뉴잉글랜드의 크리스찬 발모어, 밀튼 윌리엄스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이 그 더블팀을 그냥 씹어 먹습니다. 블락이 2차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1차에서 블락이 올라가질 못해요. 그렇다면 라인베커들 프리예요. 오히려 침투할 갭을 만들어줘요. 그냥 계속해서 태클 폴 루즈가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CJ 스트라우드 또한 이 모든 재앙의 집합체가 됩니다. 텍산스의 첫 번째 플레이는 플레이 액션이었어요. 플레이 액션에서 플랫으로 바로 이제 리시버가 달려나가는 컨셉이죠. 그래서 플랫이 바로 오픈이 나요. 근데 스트라우드가 그 플랫에 공을 던지는데 그 패스는 진짜 정확하게 빗나갑니다. 정확성이 쓰레기 같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경기 내내 지속이 되었다는 점. 그는 움직이기만 하면은 바지에 똥을 싸고 있고 그가 던진 모든 패스들이 다 상대 코너백의 품에 안겨버려요. 이 경기의 인터셉션이 6개, 7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경기예요. 단지 리시버들이 온몸으로 그거를 막았을 덕분이에요. 사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첫 번째 인터셉션, 크리스찬 컬크 완전 와이드 오픈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컬크에게 패스를 안 던지고 코너백한테 던져요. 저는 그 순간 CJ 스트라우드가 지금 장님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텍산스의 디펜스는 최고잖아요. 정말 좋았잖아요. 드레이크 메이를 잡아먹고 색을 걸고 스트립색 만들고 공을 가져와요. 결국 휴스턴 텍산스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 그리고 CJ 스트라우드에게 있어서 최선의 플레이 그것은 단 하나였어요. 안전하게 공을 잘 운반하고 디펜스가 먹여주는 턴오버 혹은 필드 포지션으로 최소한 천천히 그냥 필드골을 정립해 나가면서 우리는 득점하자. 그것이 이들의 방향성이 되어야만 했어요. 근데 스트라우드는 그 정말 공을 지키라는 그 하나의 임무조차도 수행해내질 못합니다. 본인의 오펜시브 라인이 쓰레기인 걸 알고 있음에도 공을 빨리 그냥 땅에 던지기만 해도 뭘 안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는 괜히 공을 가지고 있다가 펌블을 저지릅니다. 디펜스 입장에서 이거는 CJ 스트라우드, 이 팀 동료를 고소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어요. 디미코 라이언스 감독이 4쿼터 4분 그 상황에서 16대 28 투 포지션 차이였는데 고포릿을 안 하고 펀트를 차요. 4쿼터 4분 남았는데 투 포지션 차이에 왜 고포릿을 안 하고 펀트를 짜냐? 디미코 라이언스가 뭐 쫄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다른 팀이었다면 무조건 아무리 쫄보여도 이것은 고포릿을 시도했겠죠. 근데 이들은 펀트를 찹니다. 왜냐? 스트라우드의 손에 공을 맡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펀트를 차서 우리 팀의 디펜스가 턴오버를 유발하거나 또는 우리 팀의 스페셜팀이 턴오버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스트라우드가 노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이라는 팀이 작년 시즌부터 이어진 이 오펜스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방치하고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저는 이제는 스트라우드가 그 원인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어떠한 돌파구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기 도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거기서 뭐 코치들의 역량이 갈리기도 하고 또 쿼터백의 위기 해결 능력도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재앙은 뭐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풀리지가 않는 수준이었어요. 오라인도 다 벗고 쿼터백은 바지에 똥만 싸고 있고 그들의 리시버, 그들의 타이트엔드는 다 부상이에요. 스트라우드에게 있어서 이번 경기 가장 큰 본인의 페이는 니코 콜린스가 없는데도 그가 있는 것처럼 플레이를 펼쳤다는 점이에요. 그가 개떡같이 던진 패스들 다 니코 콜린스가 잡아줬거든요. 근데 그가 없어요. 허친슨이나 히긴스는
그 캐치들을 잡아줄 선수들이 아니에요. 결국 니코 콜린스가 잡아줄 수 있었던 그 패스들은 칼튼 데이비스가 잡아줘요. 그 상황이었어요. 경기 막판에 휴스턴 텍산스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라우드의 모든 디시전, 모든 패스들 쓰레기 같다. 결국 그들이 생각해낸 것은 모든 라우트의 아이솔, 수직화였어요. 그냥 라우트 콤비네이션이 없이 플레이를 합니다. 괜히 라우트를 꼬았다가 스트라우드가 애먼 곳에 공을 던질 바에 그냥 일직선으로 던지라고 그냥 둡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스트라우드는 또 실패를 해요. 저는 백업 쿼터백을 제외하고 주전 쿼터백이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이렇게까지 경기를 망친 것은 인생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스트라우드의 1년차 시즌을 함께 봐왔고 그가 정말 뛰어난 쿼터백으로 성장할 거란 커리어의 기대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번 경기는 정말 당혹스러움을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저는 이 쿼터백에게 앞으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본론이라고 불리는 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주로 축구 선수들의 그런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왔었죠. 근본론. 그 우스갯소리로 들렸던 소리를 저는 이제는 좀 믿을 것 같아요. CJ 스트라우드, 제이든 다니엘스 모두 엄청난 역대 최고의 루키 시즌을 선보였던 그들이고 그들이 그 성공적인 루키 시즌을 선보이자마자 했던 것은 놀러 다니는 거였어요. 오프시즌에. 스트라우드는 오프시즌 근황이 어디 훈련을 한다 이런 소식이 아니라 어디 놀러 갔다 누구랑 협업을 한다 누구랑 파티에 간다 이런 소리만 들려왔고 제이든 다니엘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2년차 시즌은 확실히 퇴보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소포머 징크스다. 디펜스가 적응했다. 분석하고 파해서 그런 여파가 있다. 반등할 거다 3년차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직 제이든 다니엘스의 3년차는 나오진 않았지만 CJ 스트라우드의 3년차 올 시즌 보세요. 그는 단 한 곳도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디펜스 퍼포먼스를 펼치고 본인을 지지해 주었던 팀원들을 실망시켰을 뿐이에요. 경기 후에 디미코 감독이나 다른 팀원들은 우리는 스트라우드를 지지한다고 밝혀요. 그는 프랜차이즈의 얼굴이 되어야만 하는 선수예요. 근데 그런 사랑을 받는데도 이런 경기력을 펼쳤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몇 천억의 계약을 날리게 되었지만 정말 구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다시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가 분명한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봤잖아요. 진짜 명확하게. 처음부터 못했으면 기대도 안 합니다. 근데 그 재능을 본인의 노력과 헌신이 부족해서 날린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제 뉴잉글랜드로 넘어갈게요. 물론 이들도 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닉스의 부상 때문에 사실상 패츠가 현재 슈퍼볼에 진출했다라는 분위기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과연 그들의 오펜스가 잘하고 있느냐 이 사실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LA 차저스와 휴스턴 텍산스 당연히 수비가 좋은 팀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드레이크 메이의 최근 경기를 한번 보세요. 최근 2경기 동안 드레이크 메이는 2개의 인터셉션, 6개의 펌블, 10개의 색을 당했어요. 그는 공을 너무 오래 잡고 있어요. 물론 모든 플레이가 드레이크 메이 때문은 아니에요. 윌 캠벨이 너무 깨끗하게 졌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렇지만 본인의 리듬을 찾지 못했고 오펜시브 라인이 잘 버텨주지 못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그는 공을 오래 잡고 있었고 결국 본인의 발을 통해 플레이메이킹을 하지 못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드레이크 메이의 플레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2경기를 통해 보여주었어요. 조시 맥다니엘스가 손을 놓은 것도 아니었어요. 꾸준히 스크린을 통해서 패스러시를 무력화시키려고 했고 텍산스가 그들의 코너백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약점을 가진 부분 그냥 딥볼, 머리 위로 공을 던지는 것들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해요. 초반에 이것이 위력적이진 못했지만 결국 텍산스의 수비가 이제 체력이 빠지고 4쿼터의 결정적인 상황에서 디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로 이것이 연결이 되죠.
또한 뭐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라인베커진이 마음에 안 들었던 이 패치는 뭐 플랫으로 한 명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션을 하면은 이제 푸시 콜 나오죠. 그러면은 라인베커가 이제 플랫에 따라가는데 그러면 미들홀을 커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뒤로 바로 리시버 인브레이킹 라우트 해가지고 뭐 공간 창출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좀 휴스턴 텍산스와 좀 많이 비교가 됐어요. 분명 두 쿼터백 모두 심각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쿼터백 모두 못했어요. 스트라우드나 메이나 경기 초반에는 똑같이 못했어요. 근데 CJ 스트라우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못함이 유지되었고 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쌌고요. 드레이크 메이는 똥을 끊고 결국 닦아내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필요한 상황에서 플레이를 만들어요. 스플래시 플레이를 만들어서 필드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상황에서 타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요. 케이션 부티의 미친 터치다운 봤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슈퍼 플레이를 통해서 어떻게든 점수를 기록하고 그 이후는 디펜스에게 맡기고 그 이후는 승리 플랜으로 경기를 끝내요. 투 포지션 차이로 점수를 벌리자마자 이 패치가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진짜 단 하나예요. 다른 플레이가 없어요. 그냥 하나의 컨셉만 이어가요. 이들은 6명의 오펜시브 라인맨을 세운 다음에 휴스턴 텍산스가 이제 프론트 사이드 엣지 러셔를 배치했을 때 그 라인맨을 이제 제6의 라인맨 한 명이 혼자 블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라인맨은 이제 한쪽에 3명의 라인맨이 생기니까 그 라인맨은 디펜시브 태클을 더블팀하게 만들고 타이트엔드나 풀백을 인설트해서 이제 플레이 사이드 라인베커를 맞게 하고 아웃사이드 리시버를 데려와서 이제 내려오는 세이프티를 블락시켜요. 런닝백은 그 만들어진 길을 따라서 C갭으로 그냥 달립니다. 무조건 C갭으로 가요. 뭐 백사이드 없어요. 컷백 없어요. 이 똑같은 플레이로 4쿼터에 시간을 그냥 마구마구 태워요. 8야드 전진하고 바로 다음 플레이 6야드 전진하고 바로 다음 플레이 9야드 바로 다음 플레이 또 2야드 전진해서 4번 연속 똑같은 플레이로 다운을 갱신해내요. 2번이나. 뉴잉글랜드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플레이를 해냅니다. 그게 다른 팀들과의 차이점이고 이들이 아무리 막강한 디펜스를 만나서 처음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예요. 경기 도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그것에 있어서 코치들이 최선의 답을 낼 수 있고 선수들 또한 최선의 플레이를 만든다는 것. 그게 지금 그들이 슈퍼볼의 목전까지 다가올 수 있었던 이유예요.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과 이 코치진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고요. 뭐 드레이크 메이도 쓴소리를 하긴 했지만 이 쿼터백은 좀처럼 멘탈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 본인이 색을 당하고 펌블을 저질러도 그는 처음 시작했던 때와 똑같은 선수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동료를 믿고 최선의 패스를 던져요. 그게 패치라는 팀이에요. 덴버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올해 탑5 안에 드는 디펜스를 2번이나 지금 차저스 그리고 텍산스를 상대했고 승리를 했죠. 그리고 또 다른 뭐 탑3, 탑5 디펜스인 덴버 브론코스를 만나는 이들이에요. 분명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또 어떻게든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Cool in a moment, but I will say I can appreciate the organization, the city of Chicago. I can appreciate the sacrifice, the growth that we've had as a team, and I can appreciate the growth that I've had, the trust that I've built with Ben and the other my other teammates and things like that. So those are probably the things that I can appreciate. 마지막 게임은 진짜 미친 게임이었어요. 달리 뭐 표현할 말도 없어요. 20대 17로 연장전 끝에 LA 램스와 시카고 베어스, 결국 램스가 승리를 했는데요. 뭐 눈이 쏟아지는 영하 18도의 날씨에서 펼쳐진 경기, 뭐 케일러 윌리엄스의 미친 스로우, 그리고 뭐 램스의 컴백, 이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에 대해서 왜 열광할 수밖에 없을까를 그대로 보여준 경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 경기에서
LA 램스라는 팀에게 심각한 의문을 좀 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마 램스에게 있어서 가장 신뢰가 갔던 이유이자 이들이 궁극적으로 슈퍼볼 우승을 결국 해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인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션 맥베이 감독은 이 경기 영화의 추이와 같이 뇌가 얼었다고 밖에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가 준비한 이해할 수 없는 게임 플랜, 그리고 심지어 그게 먹히지 않았는데도 벽에 머리를 박으면서 나는 틀리지 않았음을 주장을 하였고, 끝에 가서야 조금의 조정을 해내지만 이 경기에서 션 맥베이는 최악의 감독이었어요. 아니, 경기를 보면서 사실 대부분이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영하의 날씨고 눈이 오고 그것도 LA 팀이 원정 경기에 왔는데 왜 이 팀은 더 많은 러싱 플레이를 소화하지 않는 거지? 왜 러싱을 추구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지? 모든 것을 왜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의 손에, 리시버의 손에 맡긴다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LA 램스라는 팀의 슈퍼볼 우승을 시즌 중반부터 주장한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의 오펜스는 리그의 그 어떤 팀보다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가진 유니크한 퍼스널 운영, 13 퍼스널, 3명의 타이트엔드를 기용해도 되고 11 퍼스널, 3명의 리시버를 올려도 되고, 그리고 각자의 퍼스널에서도 모두 러싱과 패싱이 가능하다는 특기. 이들은 러싱이 필요한 경기에선 러싱을 하고 패싱이 필요한 경기에선 패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었어요. 그리고 시카고와의 이번 경기에선 러싱이 반드시 필요했던 경기였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왜 러싱을 거부하고 패싱을 선택했는지. 거기에 더해서 램스가 러싱이 안 풀렸던 경기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그들의 리시버들, 미끄러운 필드 위에서 라우트를 타는데 분명히 애를 먹고 있었어요. 푸카나쿠아가 미끄러진 장면들이 여러 번 있었고, 리시버들 대부분이 정말 정상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시카고의 디펜시브 백들에게 매치업에서의 우위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도 션 맥베이 감독은 리시버들에게 더블 무브를 타라고 지시해요. 그리고 11 퍼스널을 계속 써요. 리시버를 계속 기용시켜요. 본인들의 길이 마치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매튜 스태포드 또한 제정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정규 시즌에 그의 MVP 시즌을 주장하면서 근거로 됐던 것이 그가 얼마나 빠른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블리츠 상황에서 뛰어난지들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하지만 저번 주 캐롤라이나와의 매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매튜 스태포드는 블리츠에서 얼어붙고 있어요. 그는 제대로 된 프로텍션 설계를 마치지 못하고 있고요. 블리츠가 들어올 것을 아는 상황 속에서도 공을 오래 잡고 있어요. 그는 끊임없이 흔들렸고 이번 경기 최악의 판단, 최악의 패스들이 이어진 경기였어요. 근데 션 맥베이는 그냥 못 보는 건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똑같아요. 그냥 모든 것을 매튜 스태포드의 손에 얹어놔요. 리시버 깔아놓고 공중에서 뭔가 패스에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상대 시카고의 코치인 데니스 알렌은 너무나도 기뻐요. 그들이 타이트 스플릿에 리시버를 깔아놨네? 나 너무 좋아. 한박 웃음이에요. 카일러 고든, 자쿠안 브리스커, 그냥 더블 코너 블리츠, 더블 척키 프레셔로 그냥 색을 만들어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시카고 베어스의 디펜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블리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은 심지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아마 7살짜리 베어스의 팬도 알 거예요. 베어스가 블리츠 한다는 거. 베어스는 포맨 러시의 압박 비율이 리그 최하위인 팀이고, 그들이 정규 시즌부터 와일드카드까지 보여줬던 것은 극단적인 블리츠였어요. 하지만 블리츠 상황 속에서도 압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기에 블리츠에 대한 대처를 잘 할 수만 있다면 베어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30득점 올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들의 디펜스가 턴오버를 잘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션 맥베이도 분명히 알았겠죠. 베어스 디펜스가 뭘 할 것인지,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하고 우리가 뭘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없는 게임을 준비하고 경기 내내 반성하지 않고 그 게임 플랜을 고집했다는 사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뭐 영하 18도에 눈이 온다는 기상예보 진짜 일주일 내내 광고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기획했다는 것, 그것도 션 맥베이라는 감독이 이런 실망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선 뭐 경기 끝나고 이제 데니스 알렌 코치에게 다가가서 본인 엉덩이 걷어차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데니스 알렌이 잘한 게 아니고 그냥 본인이 본인 엉덩이를 때린 경기였어요. 이 말을 들었던 데니스 알렌 코치조차 어안이 벙벙할 거예요. 경기 내내 이 답답했던 션 맥베이, 매튜 스태포드, 그리고 뭐 푸카 나쿠아, 이 세 명은 결국 막판에서야 뭔가 본인들의 그 아이덴티티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13 퍼스널을 사용하고 러싱 오펜스를 선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게임 내내 그들이 11 퍼스널 기반의 오펜스를 펼쳤잖아요. 만약 본인들이 러싱을 하려고 13 퍼스널을 꺼내 들면 너무 뻔한 수이니까. 왜냐면 너네가 13 퍼스널에서 러싱을 한다. 근데 계속 13 퍼스널을 유지한다? 그러면 너네 계속 러싱 하잖아. 이게 티가 나잖아요. 왜냐면 그동안 패스하려고 11 퍼스널을 꺼내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11 퍼스널 기반의 러싱 플레이도 섞을 수밖에 없었어요. 4쿼터부터 이들의 11 퍼스널은 사실상 리시버가 3명인데 리시버가 뭐 타이트 엔드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타이트 엔드랑 동일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3 퍼스널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어쨌든 라인에 가깝게 붙이고 그들의 리시버 한 명을 시갭 사이로 인설트 시켜가지고 추가적인 엑스트라 블락커로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막판에 템포를 높여요. 왜 오펜스의 템포를 높이냐? 디펜스의 입장에서는 오펜스가 빠르게 정렬하고 플레이를 시작을 하면은 템포를 높이면 복잡한 블리츠 콜을 못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들은 굉장히 간단한 그러한 디펜스 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베어스 입장에서는 그게 제로 블리츠였어요. 오케이, 우리 뭐 복잡한 블리츠 하지마, 커버리지 로테이션 안돼, 그냥 제로 블리츠 가, 너네 그냥 올 고 다 가. 근데 결국에 그 제로 블리츠를 상대로 LA 램스는 해답을 찾습니다. 콜비 파킨슨의 35야드짜리 러플레이 또는 푸카 나쿠아의 13야드 캐치, 그리고 연장전 마지막 이제 푸카 나쿠아가 16야드짜리 캐치를 하면서 베어스의 제로 블리츠를 상대로 이제 돌파구를 찾아냈었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잖아요. 램스는 할 수 있는 팀이야. 근데 왜 마지막에 가서야 하냐 이거죠. 진작에 이들이 진짜 올바른 오펜스를 펼쳤더라면 전반전에 30점 거두고 저는 가비지 타임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질질 끌다가 본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막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서야 한다. 그것도 경기에 질 수 있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션 맥베이 감독을 한 번만 더 비판하자면 4쿼터 2미닛 드릴에 이제 돌입하기 전에 4쿼터 2분 3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서드 다운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패스를 안 하고 런을 선택해요.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건 전형적인 카일 셔나한 션 맥베이 플레이오프 초크 모먼트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선 시애틀 시옥스를 상대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뛴다. 저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혼란스러워요. 저는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이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맥베이가 최선의 경기를 지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스태포드가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매튜 스태포드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기긴 해야 돼, 우리 안 돼 하고 드반테 아담스에게 반대편 해시에서 완벽한 패스로 아웃라우트로 그 플레이를 꽂은 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폼으로는 그는 플레이오프에서 정규 시즌 같았던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캐롤라이나나 시카고보다 훨씬 강력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는 시애틀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 이거는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슈퍼볼 우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베어스와의 경기가 이렇게 접전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다고 생각해요. 시카고 얘기도 한번 빨리 넘어가 볼게요. 사실 시카고 오펜스가 이날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분명 길을 찾지 못하는 장면도 있었고 여러 아쉬운 상황들, 벤 존슨 감독이 이번 경기 좀 단순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인터셉션된 플레이나 또는 레드존에서 고포리스 실패했었던 그 앵글라우트 패스나 이런 플레이들이 벤 존슨의 스테이플한 플레이였어요. 뭔가 이 경기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꽁꽁 숨겨놓고 정말 화려한 트릭 플레이 이런 플레이들은 좀 아니었죠. 시카고는 이날 굉장히 많은 플레이 액션을 좀 사용을 했는데 램스의 디펜스가 준비를 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일단 램스는 이날 샷건 포메이션에서는 블리츠를 거의 안 했어요. 사실 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면 시카고 베어스의 주전 레프트 태클인 트라필로가 저번 주에 이제 부상으로 아웃이 되어서 레프트 가드였던 조 튜니가 이제 레프트 태클을 플레이하게 된 상황이었고 레프트 가드 자리에는 무슨 이름도 못 들어본 선수가 출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램스는 그냥 우리 블리츠 안 해도 돼. 이들의 라인은 알아서 무너질 거야.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블리츠를 펼치기보다는 대신 커버리지에 좀 더 많은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그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패스들을 던지도록 두었어요. 대신에 이들은 시카고가 언더센터에 있을 때는 조금 디펜스가 집중을 했어요. 그들의 올 시즌 원동력이 되었던 러싱 게임, 그리고 케일러 윌리엄스가 움직이고 플레이 액션에서 중간 지역 패스를 잘 노리는 그 강점을 차단하기 위한 블리츠, 결국 언더센터에 있을 때는 박스를 모으고 깊이를 내려요. 세이프티들을. 그리고 그것이 저는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결국 기존만큼의 이 오펜스의 리듬이 케일럽에게 분명히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고포리 장면이나 뭔가 그가 패스를 좀 완벽하게 미스하고 그런 상황들이 저는 램스가 의도했던 그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케일러 윌리엄스라는 쿼터백이 정말 매력적인 것은 그의 경기는 혼란 속에서도 정제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곧바로 모든 걸 바로 세워요. 그는 빠르게 침착성을 되찾아오고 모두를 이끌어요.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몰입을 하고 계속해서 디펜스를 두드려요. 4쿼터에 있어서 케일럽이 정말 역전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선수들은 경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케일럽이 부진했고 이대로 그냥 램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마 맞았을 거예요. 17대 10으로. 하지만 케일럽에게 있어서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가 보여주는 집중력과 그가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선보이는 능력은 결국 디펜스가 지치고 디펜스가 느슨해진 상황에서 더욱 돋보일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역전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얘기하고 있는 제 4쿼터의 동점 터치다운 패스, 그 패스가 가장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케일러 윌리엄스는 사실 미친 선수예요. 포켓이 무너졌고 스크램블 왼쪽 오른쪽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뒤로 가요. 뒤로 갑니다. 20야드 이상 뒤로 가요. 사실 그 장면에서 대다수는 정말 포기했을 거예요. 디펜스의 입장에서도 얘가 미쳤나? 무슨 스크램블 할 거면 앞으로 가야지 왜 뒤로 가? 거꾸로 올라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프 필드의 정중앙까지 뒤로 가잖아요. 물론 저도 사실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끝났다, 졌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패스를 던지잖아요. 모두가 끝났다, 모두가 끝났네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는 결국 엄청난 집중력과 엄청난 그 헌신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물론 저는 케일러 윌리엄스가 그 패스를 정확하게 노리고 던졌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40야드 지점까지 뒤로 갔는데 아마 콜크맷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본인의 어깨를 믿고 있고 또 본인의 선수가 뭐 점프볼 캐치를 해낼 수 있다면 뭐 플레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패스를 결국 던져요. 그리고 그때 그 콜크맷을 수비하던 코비 듀란트 코너백의 그 모습을 한번 못 보신 분은 뭐 리플레이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콜크맷을 마크하던 그 코너백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콜크맷을 놓아줍니다. 모르겠어요. 이유는 몰라요. 왜 그런 플레이를 한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냥 케일러 윌리엄스가 뒤로 가는 거 보고 그냥 플레이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뭐 3-4명의 본인들의 디펜시브 라인맨들이 막 케일러 쫓아다니고 막 필드 중앙 지점까지 갔는데 저라도 이거 끝났네? 악수하러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느슨함은 결국 집념한테 패배하게 됩니다. 케일러 윌리엄스만이 보여주는 그 스페셜함은 결국 그의 근성의 기인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만이 가지고 있는 미친 어깨, 스피드, 담대함 그런 것들이 뒷받쳐주고 있지만 얼마나 경기 끝까지 이 쿼터백이 하나의 플레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이 선수의 성공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마지막 플레이가 더욱 아쉬워요. 제가 정규 시즌이 한창일 때 시카고 베어스 오펜스의 성공에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리시버들의 노력이 아쉽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DJ 무어나 롬 오둔제가 너무 몸을 사리고 라우트를 제대로 타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이 팀에 있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루키인 루서버든과 콜스턴 러브랜드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인터셉션 장면은 그것을 단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예였어요. 마지막 인터셉션은 케일러 윌리엄스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 플레이는 시카고가 정규 시즌에도 정말 여러 차례 소화했었던 플레이였고, DJ 무어가 18야드짜리 깊이에 갔으면 빠르게 브레이크 해가지고 케일럽이 던졌던 그 지점에 있어야만 하는 플레이였어요. 하지만 DJ 무어는 라우트를 끝까지 열심히 안 타고 조깅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팀의 베테랑이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성공적인 플레이도 함께 했던 그 선수가 시즌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에서 조깅을 하다뇨. 만약 본인이 뭐 어디를 다쳤다든지 뭐 지쳤다든지 한다면 스냅에 참가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스냅에 참가를 했으면서 조깅을 했다는 사실. 누군가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이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노력을 선보인다면 그것은 그 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아쉬움은 저는 벤 존슨 감독의 디시전에 이어져요. 시카고 베어스가 어쨌든 동점 터치다운을 만들고 연장전에 가기 전에 차라리 2포인트 컨버전을 시도했으면 어떨까라는 사실 동점 터치다운을 했을 때 션 맥베이 감독의 표정을 이제 카메라에서 잡아줬는데 션 맥베이 감독이 진짜 뭐 어른 줄 알았어요. 무슨 3초 동안 가만히 멍을 때리더라고요. 물론 저였어도, 제가 감독이었어도 멍을 때렸긴 할 텐데 그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상대 감독이 정말 아이스가 되었을 때 그 상황에서 2포인트 컨버전을 노렸더라면 저는 베어스가 승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벤 존슨 감독이 연장전을 선택한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 전까지 본인들의 고포릿이 여러 번 실패했고 본인들이 숏 야디지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 답답했던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뭐 연장전에서도 실제로 인터셉션만 없었더라면 본인들이 경기를 이겼을지도 모르죠. 근데 제 생각은 그냥 그래요. 그 당시 뭐 분위기, 그 당시 타이밍, 모든 것들이 2포인트 컨버전을 말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2014년에 뉴잉글랜드와 시애틀 이들의 슈퍼볼에서 빌 벨리책 감독은 그 마지막 플레이에서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았죠. 대신에 시애틀의 이 사이드라인을 보고 뭐 피트 캐롤 감독과 그들의 코치진 모두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플레이를 진행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결국 타임아웃을 끝까지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들이 레드존에서 준비해왔던 그 말콤 버틀러의 인터셉션 플레이를 콜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터셉션을 만들어냈고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어요. 그런 류의 코칭은 물론
한 10년의 코칭 짬밥은 겪어야지 길러지는 거긴 해요. 아마 이번 경기를 통해서 벤 존슨이 감독으로서 무언가를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램스의 디펜스는 뭐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케일럽에게 이 플레이 액션을 대비한 전략, 그리고 초반 고포리 상황에서 결국 시카고 베어스를 잘 막았기 때문에 경기가 아예 달라질 수 있었어요. 또한 뭐 개개인적으로도 뭐 코비 듀란트, 그리고 캠컬, 뭐 이들의 디펜시브 백진들도 미친 듯한 이 플레이들을 만들어냈고요. 사실 캠컬의 이 마지막 인터셉션, 그냥 뭐 DJ 무어가 조깅해가지고 뭐 인컴플릿으로 단순하게 끝날 수 있었던 패스였어요. 하지만 캠컬이라는 이 선수가 정말 이 케일러 윌리엄스의 이 눈을 잘 파악을 했고, 그걸 읽어내어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엄청난 운동신경으로 인터셉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단한 노력과 능력들이 좀 돋보였던 경기였고, 캐롤라이나 경기에서 램스의 이 디펜시브 백진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카고 상대로는 또 굉장히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뭐 샘 다놀드,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 굉장한 다운필드 패싱 게임을 선보이는 팀인 만큼 램스의 세컨더리진의 역량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경기에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시카고 베어스의 팬이라는 걸 뭐 구독자분들 대부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근데 베어스 팬으로서 이 경기는 지금까지 본 시카고 베어스의 경기 중 역대 가장 짜릿했고 최고의 경기였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이건 그동안 제가 베어스의 팬으로서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좀 느낄 수 있게 해준 경기였고, 비록 경기에 패배하긴 했지만 시카고가 쿼터백 잔혹사, 뭐 쿼터백은 성공할 수 없는 도시다 라고 불렸던 그 별명에서 드디어 탈출하게 되었다고 비로소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의 경기였어요. 우리는 항상 봐왔잖아요. 항상 에런 로저스가 우리 팀에게 그런 패스를 던지는 것들을 봤잖아요. 뭐 예전에는 뭐 20년 전에는 뭐 브렛 파브가 그런 패스들을 던지는 것들을 봐왔겠죠. 그리고 이제는 조던 러브가 그런 패스들을 던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제 베어스에게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세기의 패스를 던질 수 있는 쿼터백이 있다는 사실, 저는 분명 NFC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가 베어스의 팬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케일러 윌리엄스 이 선수가 가진 특별함은 분명 베어스 프랜차이즈의 앞으로의 모든 구단의 방향, 드래프트, 선수 계약,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 엄청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못다한 이 챔피언십 무대에도 끊임없이 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의 게임에는 정말 많은 실수들과 혼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리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좋은 플레이 콜러가 그의 옆에 있고, 그가 풋볼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진지하다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케일러 윌리엄스를 앞으로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디비전 라운드 경기들에 대해서 이만 살펴봤는데, 이번 연도를 대표하는 건 일단 쿼터백의 플레이 같아요. 뭐 패트릭 마홈스나 라마 잭슨이 없어서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플레이오프에서의 쿼터백들의 플레이 레벨이 굉장히 낮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디펜스가 그만큼 강력해서 그들의 레벨을 뭐 끌어안쳤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결과 쿼터백 플레이에서 정말 최소한의 플레이만 펼쳐질 수 있다면, 실수하지 않는 팀이라면 정말 시애틀 시옥스처럼 큰 점수차로 상대를 승리할 수 있다. 물론 뭐 시애틀 시옥스는 샘 다널드를 숨기긴 했지만, 아무튼 과연 이 챔피언십 라운드에서도 이 쿼터백들의 혼란이 지속될지 보는 게 주요 관점일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올라온 여러 팀들, 제가 뭐 시즌 전에 예측했던 부분들과 비교해서 생각했을 때 뭐 후회되는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마이크 브레이블의 뭐 뉴잉글랜드나 또는 벤 존슨의 시카고나 둘 다 위닝 시즌을 거둘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이 정도로 뛰어난 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잭슨빌과 시애틀, 캐롤라이나 세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예상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이 정도의 뭐 시애틀 시옥스나 잭슨빌 제거스가 이 정도로 뛰어날지, 시애틀의 샘 다놀드가 디펜스와 함께 1번 시드를 차지할지, 이 정도로 좋은 팀이 될지, 그러한 점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제 절정에 다가가는 것도 맞지만 점점 시즌의 끝이 다가오고 있고, 그만큼 뭔가 아쉬움의 감정이 개인적으로 남아요. 올해 플레이오프 정말 미친 경기들을 보면서 더욱더 이 풋볼의 끝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 리뷰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칠게요. 챔피언십 프리뷰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AFC는 승자를 정해놨지만 NFC는 진짜 어렵네요. 제 예측은 아마 금요일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에피소드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But see, production over potential, there's something about that. The guy that can stay on the practice field, the guy that can stay on the game field, the guy that can handle success, the guy that can handle failure, has consistency in performance. He's a good teammate. He buys into the team vision, and he can stay healthy. It's all about people. The people you hire and the people you recruit. You got to hire and recruit the right kind of people that have a foundation of habits, that understand right from wrong, that have passion, that love football, that want to be great, that want to learn and get better every single day. You got to have those kind of people in your organization. And then you go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they can thrive.